안녕하십니까. 부스 214자의 2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32번째 부스 흑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흑토는요, 이렇게 지평선을 나타내는 어떤 한일 위에다가 그 위에서 싹이 나는 어떤 나무의 모양을 본따서 흑토가 되는 거죠. 즉, 어떤 지평선 위에 무엇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흙이다 해서 흑토입니다. 당연히요, 이것이 들어가면 흙이랑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무슨 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구 옆에 흙토, 즉 입으로 흙에다가 무엇을 토해 놓는다 해서 토할 토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토했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예, 여러분이 비유를 해도 좀 지저분한 걸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딱 들이맞는 글자잖아요. 토할 토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선비사인데요. 선비가 갓을 쓰고 갓끈을 느드러뜨려 놓고 얼굴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됐다고도 하고, 또 중요한 건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안다 해서 그런 사람은 선비다 해서 선비사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를 들으면 10을 아는 사람이 선비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 글자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비의 어떤 개념이랑 같이 합쳐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치면 이 글자는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렇죠. 선비사 더하기 입구로 되어 있겠지요. 즉 선비가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어떻다? 아주 좋은 일이다 해서 좋은 건 길하다 해서 길할 길, 좋을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아주 그 사람은 길인이야, 아주 길한 말만 해 할 때 쓰는 자인데, 선비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그처럼 훌륭했단 얘기죠. 물론 요즘은 선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온만 선비라고 해서 선비가 아니고요. 선비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선비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발바닥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의 모양을 본딴 그림이 굉장히 여러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34번째 부스로 뒤저울치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인데, 중요한 건요, 이 글자는 원래가 그칠 지자, 즉 사람이 그쳐 있는 발 모양을 거꾸로 해 놓은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까 그림에 봤을 때 발바닥 위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그칠 지자를 거꾸로 놓은 겁니다. 뭐냐면 그쳐있는 발바닥을 거꾸로 해놓고서 슬쩍 끌고 가는 거예요. 슬쩍 끌고. 그래서 끌고 가는 발이 그쳐있다가 슬쩍 끌고 가니까 당연히 뒤져오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뒤져오다라는 뜻이 의미상 들어갑니다. 한 글자만 알아보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 다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이 글자는 뒤져올치와 고드름, 얼음빙을 배웠어요. 즉 계절 중에서 가장 늦게 뒤져오면서 얼음이 오는 계절이 언제예요? 당연히 겨울이죠. 그래서 이것이 겨울동자입니다. 글자는 보다시피 천천히 뒤져오면서 얼음이 오는, 이것도 이수변 얼음빙이라고 배웠고요. 뒤져올지도 배웠고요. 즉 계절 중에 가장 뒤져오면서 얼음이 오는 계절은 겨울이다 해서 겨울동. 이처럼 한자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또 왠지 사람이 발바닥을 끌고 있는 발바닥의 모양을 또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천천히 걸을 쇠라는 자인데,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천천히 걸을 쇠냐? 앞발과 뒷발을 놓고서 사람이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게 꼭 무슨 모양이랑 비슷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뒤져올치자랑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요 앞에 조금 나왔죠? 이것이 천천히 걸을 쇠자고요. 안 나오면 뒤져올치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가 다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무슨 모양을 본딴 거냐면요, 무엇을 합쳐놓은 거냐면 이건 사람 얼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보다시피 뒤져오는 거,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에
모든 걸 드러내놓고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계절이 언제예요? 날이 더우니까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 하자예요. 지금 여 위에 머리 숫자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 위에 요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자든 각근이든 어떤 거예요. 그것을 풀어 헤쳐버린 맨 얼굴이요. 얼마나 날씨가 더우면 맨 얼굴로 천천히 걸어오는 계절이겠어요. 그 계절은 여름이라서 여름하죠. 여러분, 요즘이나 맨 얼굴로 다니는 게 쉬운 예죠. 옛날은 절대 맨 얼굴로 다닐 수가 없어요. 종은 여기에다가 뭐를 합니까? 종에 맞는, 계급에 맞는 뭐를 해요? 예, 끈으로라도 묶고 다니고, 양반은 꼭 갓을 쓰고 다니고, 갓을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당연히 머리를 감추는 게 예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드러내는 얼굴로 천천히 걸으니 얼마나 더운 계절이. 그게 여름이라 해서 여름 하자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한자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36번째 한자는 전역석자인데요. 이 36번째 한자 전역석자는 중요한 것이 꼭 모양이 달월에서 왔어요. 달월에서 왔는데 달월자에서 구름이 하나 덜 묻힌 거예요. 그것이 전역이다 해서 전역석자예요. 달월은 완전한 밤에 뜨죠. 완전한 밤에 떠요. 그런데 이 전역석은 달이 뜨기 전에 구름이 이렇게 있다면 그 구름을 하나를 빼놓고 써놓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질 무렵쯤 되는 그런 저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한 밤이 아니에요. 달이 뜨는 완전한 밤이 아니고 그냥 저녁 무렵쯤 얘기해서 저녁. 이것이 들어가는 자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밤야자가 있겠죠. 이 밤야자도 이 전역석이 들어갑니다. 이 밤야에 그 자세히 보면 이러한 자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전역석을 놓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불을 떼놓는 어떠한 불꽃을 들고 있는 모양에다가 거기에다가 저녁석을 넣어놓은 것이 곧 밤이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 돼서 사람이 서가지고서 불꽃을 들고 있을 만큼 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밤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7번째 부수가 큰 대자입니다. 37번째 부수는 큰 대자인데 이 큰 대자는 아주 쉬워요.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큰 사람이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뀐 거죠. 큰 대자예요. 양팔을 벌리고 사람이 크게 서 있는 모양이죠. 중요한 거 이자가 들어간 거 하나만 알아보면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크다라는 뜻이 있겠죠. 이러한 자가 있습니다. 이 자의 어원은 큰 대자를 2개 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큰 대자를 놓고 땡땡이를 칩니다. 지금도 반복이 되면 땡땡이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만 놓은 거예요. 큰 대를 2번 겹쳤으니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큰 대보다 더 큰 아주 클 태자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할 때 쓰는 자죠.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그 다음 자를 한번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그 다음 자는 여러분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손을 마주친 그런 모양에서 계집녀, 요즘 계집녀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계집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욕을 하지 마세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이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해서 대우해 주세요 해서 그것을 여자여로 하는데 여자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계집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야, 그 계집여자는요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손을 마주치고 있는 모양에서요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뀌고요. 이것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 손을 마주 겹친 모양, 사람 머리가 여기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2손을 얌전히 모으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양에서 이것이 들어가면 다 여자랑 관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당연히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집녀에다가 예고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죠? 여자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되죠.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시어머니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시어머니 고자가 되는 겁니다. 한자는 이처럼 여자가 관계되어 있는 글자는 여자랑 관계가 되어 있는 글자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나쁜 글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자가 있죠. 야, 여자여 방법방. 즉 여자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롭다 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칠 방자예요. 방해할 방자. 우리 방해한다 할 때. 계집여자는 옛날에 남성 우월주의적 사상에 의해서 좀 천시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남자나 여자나 음양에 있어서 똑같이 한자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 다음 39번째 부수가 아들자자입니다. 이 아들자는요, 당연히 이렇게 아기가 울고 있는 모양에서 이렇게 모양이 있다가요, 이것이 다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머리만 큰 아이요. 그래서 아들자죠. 양팔을 벌리고 있는 아이의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아들이랑 또는 자식이랑 관계가 돼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자는 당연히 위에 늙을로라는 그것과 그 다음에 자식을 있습니다. 자식이 늙은이를 업고 있는 것은 효성스럽다 해서 효도 효라고 여러분이 외우면 연상기억법에 의해서 쉽겠죠. 글자는 이렇게 틀림없이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그 다음을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부수가 지금 보고 있는 집의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집이랑 관계가 있는 글자들로 합쳐지는 부수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40번째 부수는요, 그래서 집면이라고도 하고 간머리라고도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지붕에서 그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본땄기 때문에 집면, 간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당연히 집이랑 관계가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석해 보죠. 이런 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나눌 줄을 압니다. 어떻게 나눠요? 운면에다가 돼지, 씨를 합칩니다. 옛날에는 집 건물 안에다가 움집에다가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왜요? 돼지는 재산이에요. 고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집 안에다 안 키우면 옛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치안이 부재입니다. 즉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질서가 잡혀있지도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돼지를 옆에다 기르면 바로 도둑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 키우니까 이게 집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집 가짜는 지금은 집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전문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전문가라고 할 때 전문가를 나타냈을 때 이걸 수파지아 할 때 서법가를 지아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넣어줍니다. 전문가를 할 때는 이걸 많이 넣어주죠. 야, 이런 것처럼 틀림없이 운면이 들어간 건 집이랑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글자는 왼 주먹을 쥐고서 그 맥박에 뛰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즉 마디를 나타내고 있는 마디촌 또는 규칙을 나타내는 데에서 법도촌, 규칙촌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손이 우리 이걸 또에서 본봤죠. 이게 손이라는 거. 거기에서 맥박을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 맥박에 띄는 곳이 한 마디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요. 맥박은 규칙적으로 뛰기 때문에 규칙적인 어떤 법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집 더하기 이렇게 여러분은 해석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로 다가옵니까? 집에서 어떤 법도를 지키면서 산다 해서 지킬 수죠. 여러분, 집안에 규칙적인 질서와 법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상하 질서, 부모 다음에 자식, 자식 다음에 손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차례적인 질서가 없으면 그 집은 말 그대로 무슨 판? 예, 견판. 일종의 개판이란 뜻이겠죠. 개판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일명 콩가루 집안이죠.
이것이 무엇 이야기냐면 집의 법도를 지킨다 해서 지킬 숫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상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집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는 꼭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야, 그 다음에 42번째 만나는 글자가 작을 소자입니다. 이 작을 소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뭔 이야기냐면 이렇게 점이 이것도 작은데 가운데를 또 쪼개놔서 더 작다 해서 작을 소라고도 하고요. 또 점 이렇게 작은 세 개의 모양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틀림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의 모양을 본딴 거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작을 소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들어가면 당연히 작다라는 얘기가 더 확장 해석이 되겠죠. 먼저 시간에 배웠던 이런 글자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작다라는 자와 삐침 덜어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것을 삐침으로 삽질하듯이 옆으로 덜어내니까 양이 적어진다 해서 적을 소라는 글자가 됐겠죠. 야, 이런 식으로 한자는 틀림없이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 것을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지요. 43번째 부수는요.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한쪽 다리를 절구 있는 모양에서 절름발이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인데요. 중요한 건요. 43번째 절름발이 왕은요. 꼭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정강이가 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쪽 다리는 곱고 한쪽 다리는 굽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왠지 불안하고 좀 쩔뚝거리고 허물이 있고 좀 이러한 글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가 있다고 봅시다. 여 위에 점이 있어요. 야, 이 글자는 절름발이에다가 점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름발이가 아까 이것을 점을 불똥주라고 배웠죠. 절름발이가 어떤 불똥, 지금 말로 말하면 촛대를 잡고 움직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허무루가 됩니다. 허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허무루, 더욱 우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보다시피요. 절름발이 왕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 선상에서 더 그렇게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야, 그 다음 44번째 부수를 그림으로 만나도록 하죠. 그림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바로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있는 관의 모양에서 시체 또는 시체의 집,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대부분 주검이나 또는 어떠한 집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곧 죽어있는 이런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본땄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사람의 모양이나 또는 그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가 있는 관에서 그 집이라고 해서 집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러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본 자일 건데 지금 이것은 보면은 이렇게 주검시 도하기 죽을 사자입니다. 즉 죽어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 관이니까 합체여서 이것을 시체시라고 하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관에 들어간 것은 그 시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체시자가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이것만은 보아도 사람의 죽은 모양에서 누워있는 모양에서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가 있는 관의 모양에서 집을 상징하기도 해서 이러한 글자는요, 보면 이것은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집이 집 안에서 예고자 오래도록 살았다 해서 살 거자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오래도록 산다 해서 살 거 거처 거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45번째 부수가요, 쌍날 철자인데 이것은 풀초자의 한쪽 면만을 본딴 겁니다.
45번째 부수가 바로 이러한 글자죠. 이것은 싹날 철자입니다. 싹이 막 낳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즉 이건 싹이고 이것은 그 양 옆에 뿌리인데 이것은 떡잎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가지고요. 이건 뿌리일 수도 있고 이건 줄기일 수도 있고 이건 그 옆에 난 가지, 그것이 본따서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것이 들어간 글자 중에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모일둔자인데 어떻게 해서 모일둔이냐면 잘 보면요. 싹이 땅속에서 싹이 이렇게 나기 위해서 어떠한 뿌리나 어떠한 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 진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모일둔, 진칠둔 이렇게 바뀌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째는요. 여러분이 쉽게 모양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매산자입니다. 이 매산은요. 아주 쉬워서 보기에도 산이 이렇게 있다면 뾰족뾰족한 산이 있다면 그 산이 이렇게 본따서 그대로 이렇게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뾰족뾰족 솟은 모양을 본땄다는 거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산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무슨 자가 있을까요? 매산이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다 매산이랑 산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면 이것은 봉우리 붕자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매산이요. 매산이라고도 하고 매산이라고도 하고 뭐 다 쓰이는데 어쨌든 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꿰멜뽕 만날뽕자입니다. 어떻게 꿰매다 만나다 봉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산과 산이 만나도록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봉우리잖아요. 산과 산이 계속 이렇게 만나도록 보이는 곳, 이건 봉우리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산봉우리 봉자가 되는 겁니다. 한자는요, 이처럼 틀림없이 연관성이 있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47번째 부수가 내천자입니다. 이 내천자는요, 냇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양에서 본딴 건데 중요한 거는요, 둑이 있고 그 안에 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양옆은 둑이고 이건 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 흘러가는 물줄기만 본딴 글자가 있다면 이거는 물숫자로 나중에 나오는 글자가 됩니다. 이 냇물을 내천자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내천자랑 관계가 돼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글자는요, 말씀원에다가요, 당연히 내천자입니다. 즉 말이 냇물처럼 잘 흘러가서 사람을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 훈자입니다. 지금 보다시피요, 말이 냇물처럼 잘 흘러가는 것처럼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 훈자가 됐다는 거지요. 이처럼 한자는 그대로 의미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즉 장인들이 쓰이는 공구를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공구에서 뭐 지금 보면은요, 나무 위에 줄을 매달아서 어떤 줄을 해서 어떤 모양을 본딴 공구죠. 그 공구의 모양에서 무슨 자가 나왔느냐면 바로 장인공이 나온 겁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하는 장인들이 쓰는 공구라는 이야기죠. 이 장인은요, 초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하지만 그 장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을 장인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를 더 확장해서 만들공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즉 무엇이 만들어지다 또는 만든 어떤 상황까지도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글자를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예, 장인공 더하기 힘력, 즉 어떤 장인이 만드는 것을 힘을 쓰면 그것에 업적, 즉 공이 생긴다 해서 공공자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놓고 야, 너 참 공이 크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즉 만들어 놓을 때 힘을 쓰면 아주 훌륭하게 업적이, 공이
아주 훌륭한 공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라고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부수를 통해서 부수가 확장되면서 사용되는 뜻과 그것이 결합할 때도 의미상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앞으로 부수 214자를 이처럼 지금처럼 여러분이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한자들을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